어떻게 보세요? 실장님은 지금 혹은 앞으로 이런 채권 투자 좀 매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현 시점에서. 사실 굉장히 매력이 높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금리 자체가 내년 뭐 그래서 피크를 찍고 내려간다. 그러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반대로 움직이니까요? 그렇죠. 만약에 예상과는 다르게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만기까지 보유하면 되니까.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할 수 있게 된 거네요. 원래 그동안은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완벽하게 타이밍을 재지 않아도 되는. 맞습니다. 요즘 증시가 혼란스러운 것도 있는데 또 사실 국내도 채권 이런 것들 때문에 유동성 경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채권은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한 증서이니까 돈을 못 갚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워낙 나오고 있는 얘기니까 강원도에서 레고랜드를 지을 때 빌린 돈은 내가 보증해줄게, 갚을 거야, 걱정 마라고 했는데 갚지 않겠어 라고 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살짝 놀랐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안정적으로 갚을 거라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러한 자금의 순환, A가 B에 돈을 빌리고 B가 사업을 하면서 또 C에 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환 구조가 있는데 어느 한 순환 구조에서 내가 못 갚을 거야 라고 하면 나머지 자금들도 멈추게 되는, 그래서 경색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기업이 이제 디폴트를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사실은 곳곳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되고 그리고 과거에 사업을 잘 영위하는 기업들도 100만큼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도 있지만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을 통해서 100억을 빌릴 수가 있는데요. 이 100억이 만기가 되면 갚을 수 있겠지만 이 회사들이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100억을 다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기존의 투자자들한테 100억을 다시 돌려주고 새롭게 100억을 모집하는 과정, 이 과정이 지금 시장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냉정하게 말해서 글로벌 시장을 다 보고 있으면 이게 어떤 금리 인상과 긴축, 급격한 유동성 경색으로 인한 문제 중 하나? 그러니까 앞으로도 드러날 수 있는 수많은 문제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사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긴 합니다만 굉장히 위험하고 제가 악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그렇게 감사할 것 같은데요. 과거에 2005년에도 연준 의장 그리스펀이라고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도 굉장히 낮은 금리를 유지하다가 5%대까지 매우 짧은 기간에 금리를 올리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영향이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하나만 봤을 때는 저금리 상황에서 엄청나게 대출을 일으켜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고 그 집을 쪼개서 또 팔고 이런 형태로 해서 자산 자체가 굉장히 버블이 껴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갑자기 올려버렸으니까 그러한 버블들이 하나씩 터지는 가운데 알맹이는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대출들이 다 한꺼번에 터지면서 발생한 게 글로벌 금융위기의 하나의 단면이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요즘이 그렇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는 돈줄을 쥐겠다라는 정책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에 자금이 많이 풍부하게 돌아다닐 때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안전하게 해도 제일 약한 곳에 터지면 참 그거의 피해는 어쩔 수 없이 보는 것 같아요. 볼 수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과거에 대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2008년에 한번 몸소 겪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더 건정성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일부 부실했던 부분들은 감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심을 하는 게 맞겠네요. 아무리 제가 덜 위험하고 우량하고 안전한 자산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좀 조심은 해서 나쁠 건 없다. 지금 그거 말고도 좀 뭐 증시가 워낙 혼란스럽기도 하고 변동성도 큰데 실장님이 또 보셨을 때 그래도 구독자분들께 팁을 주신다면 어떤 지표 혹은 좀 어떤 기준을 보고 앞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사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만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해서 신문에 보다 보면 CPI라고 나오는데요. 물가 지표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좀 더 나아가 실업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고용이 중요하군요.
뭐 고용 자체가 지금은 역설적으로 네. 나빠져야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져 있는 상황에서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이미 싸움을 걸은 상태이다 보니까 이 싸움이 끝나려면 인플레이션이 꺾여야겠죠. 인플레이션이 꺾인다는 징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볼 거고 네. 그중에서 이제 CPI도 볼 거고 부동산이나 관련된 지표들을 다 볼 텐데요. 그러면서 경기 침체나 혹은 둔화의 과정을 감내를 하겠다라는 그런 스탠스인데 그런 감내 측면에서의 가장 또 중요한 지표는 실업률, 고용이거든요. 실업률이 올라가는 순간 경기 둔화가 시작됐고 침체에 대한 구체적인 시장 반응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확인한 거기 때문에 고용이 안 좋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건 어떻게 보면 나쁜 거지만 주식시장에는 또 반대로 그러면 금리를 올리는 그 스탠스를 조금 더 느슨하게 가져가지 않겠냐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업률과 CPI,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인 CPI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보는 방법을 올라가면 아이러니하게도 좀 주식시장이 좋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가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높지만 좀 내려오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게 보기도 어렵나요? 네.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물가를 바라보는 그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7, 8월에 시장이 잠깐 좋았지 않습니까? 네네, 반등. 반짝 반등했던 이유는 당연히 이제 베어 마켓에서의 반등이라고 보시는 분들 당연히 있고 맞고 그때 많은 분들이 예를 들었던 이유는 100불이 넘어가던 그 유가가 잡히고 유가도 빠지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들이 피크아웃 했다. 맞아요. 고점을 찍고 떨어졌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의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9월달 다시 CPI나 이런 부분들은 진정세를 보이진 않았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실물 경기에 대한 인플레이션까지도 다 봐야 된다는 부분들. 그러려면 이제 주택 가격이라든가 렌트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지표 중에 내가 원하고 내가 보고 싶은 자료만 보고 맞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흐름을 편성하실 때 대표적인 지수 하나만 보시더라도 그거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보시고 조금은 방어적인 스탠스로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아무래도 아직은 뭐 올랐던 집값이나 임대료가 대폭 내려오고 이러진 않았으니까 그럼요. 그런 관점에서 될 것 같고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긴축이 언제까지 얼마나 이어질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맥주에 뭐 거품이 낀다라고 가정을 하면 거품을 한 방에 날리는 방법과 혹은 시간을 점차 기다리면서 거품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 번에 거품을 쳐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쳐버렸던 거에는 굉장히 큰 고통이 수반되죠. 왜냐하면 쳐버렸다라고 하는 거는 거품들이 다 무너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다 무너지고 정말 거대한 금융기업들이 파산을 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빨리 끝나겠죠. 그렇죠. 날려버렸으니까. 그렇지만 거품이 크게 고통 없이 잦아들게 기다린다라고 하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기 지금 현재 둔화, 침체 혹은 긴축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게 이런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가 기업들이 정말 하나둘씩 문제가 생겨서 파산 이런 형태들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의외로 이 긴축에 대한 정책들은 확 돌아설 겁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돌아설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내년 1년 내내 이러한 그 긴축과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스탠스,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 부분들이 쭉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진다면 어느 정도 내년 상반기 1, 2분기 때 긍정적인 메시지로 인플레이션도 일부 잡히고 그러한 측면에서의 미국에서도 긴축 시그널을 이제 좀 덜 내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거는 정말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실장님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서 쭉 생각해보니까 진짜 맥주잔 비유가 정말 적절한 게 거품 탁 날렸을 때는 진짜 엄청난 고통과 함께 수반됐지만 또 상대적으로 금방 끝났잖아요. 지나고 나면은 또 다시 돈을 풀어서 그래서 지금 약간 제가 맥주 따랐는데 거품이 있는데 뽀글뽀글 그게 사라지길 기다리는 게 약간 되게 빨리 먹고 싶은데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약간 고통스럽게 말려 죽이는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도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이번에 침체가 오면 유례 없이 가장 널리 알려진 침체가 될 거라는 말이 인상 깊었거든요. 다 알고 있는 뭐 둔화 침체를 미리 사전에 연준이 지금 1년 전부터 경고를 하면서 너 힘들 거야를 1년 내내 외치는데 큰 위기가
아이러니하게도 없이 되면 되게 내년 되게 재미없게 맞습니다. 지지부진한 예. 그런 증시나 어떤 자산시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글로벌 경기가 네.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네. 특히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네. 뭐 이머징 국가라든가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자금 자체가 강달러로 다 미국으로 흡수가 되고 그러니까요. 정작 미국은 긴축을 한다고 하지만 실업률은 또 제자리에 걸음에 있고요. 네. 그만큼 경기가 나쁘진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더 미국 외 국가들은 힘든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거. 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약간 피말리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럼 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네. 저희가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할지 막막한데 이럴 때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자산 배분을 하고 싶은 니즈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아무래도 확실히 좀 뭐 주식에 몰빵한다 이런 니즈는 확실히 많이 줄어드신 것 같고 그렇죠. 조금 예. 안전하게 뭐 예금을 해야 되나 그래서 뭐 채권을 사야 되나 이런 질문도 진짜 많이 올라오세요. 요즘에 금리에 네. 대해서도 관심 많아지시고 네. 그 부분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사실 네. 코로나19 이후에 네, 주식시장이 워낙 파랑이었고 맞아요. 그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 초부터 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장 자체가 계속 뭐 조정 국면에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긴 했습니다. 제가 100년 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100년 전의 얘기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네. 기본적으로 주식과 채권 그러면 얼핏 듣기라도 과거에는 주식과 채권을 잘 자산 배분해야 하면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뭐 이런 형태의 자산 배분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올해는 그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소위 아는 저희의 법칙, 네, 자산 배분의 그렇죠. 정석이 다 깨져버려서 기본적으로 경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금리를 올리는 거고 시장의 유동성을 축소하기 위해서요. 네. 그러면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주식시장 자체가 그렇게 꺾이지 않은 가운데 금리를 올리면서 채권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반대로 금리를 내릴 때 채권 가격이 올라오면서 주식시장은 좀 횡보할 수 있으나 채권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둘의 관계가 약간 역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서 자산 배분을 해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올해에는 사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가파르게 오르면서 네. 채권도 박살이 나고 주식시장도 박살이 좀 빠져나고 나고. 네. 예, 그런 그렇죠. 형태가 연출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자산 배분이라는 측면에 대한 시각을 좀 달리 가져가야 되는 그러한 시장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주식시장이 안 좋고 혹은 굉장히 불안할 땐 금을 사두면 된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금도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금도 안 올라요. 금도 오르지 않았어요. 네. 자산 가격 자체가 동조화되면서 한 봉에 움직이는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사실 자산 배분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이번 시기를 겪고 나서의 느끼는 점은 현금의 중요성이랄 것 같아요. 이제 현금 시대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늘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물론 시장이 너무 좋게 되면 투자에 대한 참지 못하고 전부 다 밀어넣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계기를 보셔도 그렇겠지만 현금 자체를 들고 있다는 것 자체도 투자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방법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네. 현금을 관리하시는 방법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최근은 금리가 매우 높으니까 짧은 만기의 예금이라든가 혹은 지금 회사채 시장은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고 가정하면 국채나 이런 것들을 투자해도 금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투자할 수 있게 단위가 크다라면 국채 ETF 등을 통해서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기가 짧다라는 표현이 예금 적금 같은 거 할 때 막 3년 적금, 5년 적금이 아니라 조금 더 짧게 보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예를 들어서 3년 후를 가지고 연 4%의 예적금을 가입했을 때 물론 금리가 피크를 찍고 3년 후엔 떨어져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쵸. 그 반대급부로 3년 후에 어차피 이 자산을 못 쓰는 거잖아요. 이제 예금이 묶여 있으니까. 묶여있는데. 3년 후에 금리가 떨어지는 환경일 때에는 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들이 올라오고 있을 거니까. 네. 이렇게 묶여 있으면은 어쨌든 고정 뭐 예를 들어 확정이지만 뭐 4% 그쵸. 예적금 이자를 받는다면 네네. 그 사이에 또 어떤 시장이 변해가지고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 그쵸. 다른 더 기대 수익률이 높은 맞습니다. 자산들을 투자할 기회를 놓치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1년과 네. 3년의 예금을 비교해 보셔도 네. 아마 은행 가보면 아실 거예요. 네네네. 그게 차이가 많이 나지 맞아요. 않습니다.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기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짧게 가져가셔도 충분한 어떻게 보면 예전 비해서는 충분한 예금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굳이 길게 자금을 묶어둘 필요는 없는 구간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단기 자금의 매력도 올라갔군요. 네. 단기.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채권도 대안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채권은 사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네. 그걸 돌려받기 위한 1대1 계약을
증서화한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도 있을 거고. 네. 그게 국채예요? 그렇죠. 정부가 국채죠. 발행하는 국채. 예. 그리고 지방 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가 있을 수 지방채. 있고요. 그리고 일반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가 있을 수 있고, 네.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채권의 종류가 있는 건데요. 네네네. 발행 주체에 따라서. 그리고 발행 주체에 따라서의 구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내가 얼마 이후에 돈을 갚을게라고 하는 만기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만기다 혹은 긴 만기다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게 1년 후에 갚을게 하면 1년 만기 채권이 있을 수 있고 3년 만기 혹은 5년, 10년 만기 이렇게 만기에 따라서도 구분이 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한마디로 국채 1년, 3년, 10년, 30년, 50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개인들이 그런 걸 투자할 수 있어요? 단위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네네네. 기본적으로 거래 단위 자체가 큰 회사채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쪼개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다 쪼개서 파시니까. 그래서 거래하는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다 거래는 하실 수는 있고요. 그래서 증권사 요즘 HTS나 이런 데 가시면 채권에 대한 판매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보세요? 실장님은 지금 혹은 앞으로 이런 채권 투자 좀 네. 매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현 시점에서. 사실 네. 굉장히 매력이 높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네네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쵸. 예,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그쵸. 채권은 위험도가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국가가 발행한 국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험을 크게 느끼지 않죠. 정말 극단적인 얘기로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돌려받을 받을 수 받을 수 있다라고. 예. 그래서 사실 채권이라는 거는 예금처럼 그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국채라든가 혹은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우량한 채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우량한 채권들에 투자하는 건 기준금리 혹은 단기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는 연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를 언급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벌써 제가 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 1금융 시중은행도 네. 예금 1년짜리 4.5 뭐 이렇게 주고 2금융 5, 6% 뭐 이런 기가 나오는데 네네. 그거보다 안 높으면 약간 매력도가 또 떨어진다고도 구독자분들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채권을 투자한다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네네. 일단은 어떤 채권을 하나를 사서 만기까지 보유하는 전략이 있을 네, 수가 있습니다. 네. 만기 되면 그냥 이제 원금과 내가 투자한 원금과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들까지 다 모으면 네. 내 이제 최종 수익률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만기 보유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만기가 3년 남은 채권을 샀는데 현재 수준에 샀을 때에 연 4%밖에 안 되지만 네. 금리 자체가 내년 뭐 예를 들어서 피크를 찍고 내려간다. 그러면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반대로 움직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그리고 4%의 쿠폰을 준다라고 가정을 하고 네. 사고 만기까지 보유하려고 있다 보는데 1년 지났을 때 11,000원이 되는 거예요. 벌써 10%나 오는 거예요? 그러면 팔 수도 있는 거죠. 채권을. 만기까지 안 들고 가고. 예, 그렇죠. 예. 그럼 예금 같은 경우는 그러한 없죠. 활용이 불가능하기 네, 그렇죠.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기까지 보유한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최근에 올라온 예금이나 뭐 이런 적금 비입했을 때 아주 매력적인 금리가 아닐 수는 있겠으나 그렇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자체에 있어서는 한 가지 더 수단이 있다 이렇게 그러네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 알파를 노려볼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앞으로 매력적이라고 하신 부분 중에 요소가 하나가 금리가 이제 소위 말해 천년만년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금리가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네. 반대로 채권은 지금 막 하락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분들은 채권을 매력적으로 보시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네요. 예. 왜냐하면 준다고 하는 이자 수익에다가 채권 가격에 대한 상승분까지 네네. 노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가격이 예상과는 다르게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네. 만기까지 보유하면 되니까. 근데 물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중간에 가격이 떨어져도 네. 제가 팔지 않고 네. 만기까지만 가져가면 아, 아까 말씀드린 최초에 연 4%의 예상을 하고 들어온 그 채권을 샀기 때문에 만기까지 갈 경우에는 네. 연 4%는 망하지 않는다면 네. 채권이 네. 보장이 되는 거죠. 아. 중간에 가격 변동이 있었겠지만 제가 팔지만 않는다면 네네네. 그 만기까지에 대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중간에 가격이 올랐을 때 팔았다면 오른 부분에 있어서의 수익은 날 수 있는 거지만 반대로 예상과 다르게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팔지 않으면
만기까지 가져가시면 되니까. 그냥 예. 중간에 약간 속이 쓰리거나 당황할 수 있지만 끝까지만 가져가면 뭐 사실 걱정은 없습니다. 왜? 만기까지 가져가면 4%는 나오니까. 예. 그게 채권과 주식이 약간 다른 점이네요. 맞습니다. 주식은 예. 기한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죠. 언제까지 예.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보장이 예, 없는데 그렇죠. 채권은 기본적으로 발행할 때 발행 가격, 액면 가격이라는 것도 있고, 물론 모든 채권 전자에는 이 발행한 주체가 망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존재가 있긴 합니다만, 네네. 기본적으로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한국에서 이슈됐던 사태의 본질이 내가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받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약속이 된 건데 맞습니다. 내가 만기 돼도 이걸 안 준다고? 안 줄 수 있다 이게 때문에 이제 막 일파만파 우려가 커졌던 맞습니다. 거군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좀 채권 투자에 좀 더 관심이 생기는데 실제로 저희가 투자하려면 또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개별 채권에 대해서 네네. 이 발행 주체는 안전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사셔서 만기까지 보유하는 투자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전문가들의 좀 도움을 받아서 네. 이 ETF나 펀드로 투자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쉽게 접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좀 ETF인 것 같아요. 직접 단일 채권에 투자해 본 적은 저는 사실은 없는데 네네. ETF가 아무래도 좀 편하니까 매매도 편하고 예. 구독자분들도 그 부분 좀 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 채권 ETF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채권 ETF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 KB스타뿐만 아니라 네. 현재 시중에 상장되어 있는 채권 ETF들을 구분해서 보시면 편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발행 주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채권 ETF 명칭에 국채 혹은 네. 국고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 네.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ETF구나. 네. 그리고 회사채다 혹은 금융채다, 통한채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은 발행 주체가 국채가 아닌 일반 회사라든가 혹은 은행이나 금융채 등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또 숫자가 붙어 있을 겁니다. 네네.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기로 구분을 하는 거에 국고채 3년이다 혹은 국채 5년이다 이렇게 있으면 국채 5년물에 투자하는 ETF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발행 주체와 기간 네. 이게 핵심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채권 투자할 때. 네네. 그러면 당연히 아무래도 국채일수록 조금 더 안정적이니까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좀 낮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예. 회사채는 예를 들어서 어떤 채권 등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위험할수록 좀 이자를 많이 주려고 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네네네. 여기서 유념하셔야 할 거는 네네네. 간접 투자 같은 경우 ETF에 투자하는 방식들 오늘 기준으로까지 해서 나와 있는 이 채권 ETF의 경우에는 네. 만기 보유 전략을 구사하는 ETF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제 ETF는 영속성 있게 계속해서 현재까지는 상장을 하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ETF가 갑자기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ETF가 3년 남은 국가에서 발행한 국채를 들고 네네네. 국채를 10종목을 들고 네. 3년 동안 기다렸다가 뿅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였죠. 그렇죠. 또 만들어야 되고. 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는 네.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운용을 하게 된 거죠. 국채 3년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효과를 낼 수 있게 계속해서 갖고 있는 종목들을 리밸런싱 해주는 그러한 형태로 ETF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국채 3년 ETF가 있으면 국채 3년을 보유하는 효과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언제 들어오시든 누릴 수 있게 3년을 계속해서 리밸런싱해서 그렇게 운용을 하기 때문에 만기 보유 전략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봐야 할 거는 이제 3년 자체의 가격 변동을 보셔야 되는데 가격 변동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 금리가 빠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역의 관계 때문이라도 네. 시장 자체의 금리가 막 오르면 ETF 당연히 성과가 안 좋았겠죠. 나쁘겠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피크를 찍고 네. 금리가 좀 내려갈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분들에게는 네. 채권 ETF로 투자하는 게 좋은 수단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TF 자산운용에서도 채권 관련 ETF가 하나 나오는 건가요? 예, 그래서 네. 조금 더 쉽게 ETF로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일반 개별 채권을 만기 보유 전략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한 전략으로 똑같이 ETF를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있는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ETF가 사라지는 네. 상장 폐지되는 그러한 상품들이 법적으로 불가능했었는데 네. 그게 올해 8월에 풀리면서요 통과가 되면서 이제는 몇 년의 만기를 갖고 ETF를 투자할 수 있게 그리고 그런 ETF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채권 세 종목을 갖고 3년 동안 기다렸다가 채권 만기가 돼서 해지하는 이러한 상품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오, 그게 이번에 나온 거예요? 네. 사실 그 법이 통과되고 여러 가지 자산들 중에서도 네. 말씀드린 것처럼 만기가 있다. 그럼 채권과 유사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채권 ETF를 그렇게 만기가 있게 만들면 괜찮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회사채에 투자를 하되 1년 네. 혹은 3년 네. 이렇게 만기가 있는 ETF. 한마디로 투자자분께는 네. 상장 시점에 네. ETF가 최초로 보여지는 그 시점에 매수를 하시고 이 ETF가 만기 될 때까지 계속 보유를 하시면 네. 마치 개별 채권을 사서 만기까지 가져가시는 효과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거죠. 오,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할 수 있게 된 맞습니다. 거네요. 원래 그동안은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앞에서 말씀해주신 그런 만기가 있는 채권의 장점도 누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제 11월, 12월에 네. 이 ETF가 상장이 됐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네. 제가 이제 딱 살려고 보니까 상장하고 아마 금리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가격이.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딱 10,000원에 이걸 예를 들어 샀는데 네. 뭐 일시적으로 가격은 계속 변동할 수 있겠죠. 금리에 따라서. 예. 근데 제가 일시적으로 9,500원까지 떨어져서 기분 안 좋은데 끝까지 3년 보유하지 뭐. 네네. 그럼 저는 그 3년까지만 버티면 10,000원도 받고 ETF에서 정해준 그 수익률, 이자 그렇죠. 챙길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투자 네. 만기 보유 전략을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드렸는데 맞아요. 네네. 그러한 형태로 이 ETF도 접근하실 수가 있다는 오, 거죠. 이거 괜찮네요. 예, 만약에 사시는 시점에 내가 10,000원을 투자했을 때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예상 수익률이 연 4%다 네. 라는 ETF가 있으면 그러면 이게 1년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네네네. 만기가. 그러면 사셨어요. 네. 그리고서 만기까지 보유할 생각으로 있다가 혹여나 금리가 떨어져서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ETF의 가격이 당연히 오르겠죠. 네. 그러면 팔아도 되는 오. 그런 형태로 접근도 가능하시고 만약에 근데 예상이 틀렸어요. 샀는데 가격은 오르지 않고 네. 금리도 더 오르거나 해서 채권 가격 자체는 이미 투자 중에는 빠지셨어요. 네. 그렇지만 손해봤다고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죠. 아. 왜? 만기까지 가져가면 애초에 사는 시점에 예상했었던 그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건 진짜 완벽하게 타이밍을 재지 않아도 되는 맞습니다. 전략이네요. 이거는. 사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 네. 매매를 위한 상품이 과거에 있었던 채권 ETF라고 한다면 그쵸. 계속해서 저희가 아까 리밸런싱을 해서 지속적으로 3년 혹은 5년 만기를 갖고 있는 채권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리는 그러한 ETF, 채권 ETF가 아니라 이번에 나온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있는 그래서 한번 사면 끝! 만기까지 기다리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우선 1번이라고 보시고요. 그런데 혹여나 예상치 못하게 금리가 떨어짐으로써 수익이 내가 연 4% 한마디로 3년 갖고 있으면 12% 될 것 같은데 네. 한 방에 12%가 나서 그럴 수 있죠. 파시는 네. 그러면 빨리 유동화시킬 수 있는 그럴 수 있네요. 거니까요. 그러한 형태가 기회가 나면 팔 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 그게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건 그러면 딱 만기일에 사라지는 상품? 네네네. 그럼 또 상장하고 그래요? 맞습니다. 계속? 그건 저희가 여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예. 한번 보고 잘 되면 또 막 상장될 수 있고.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네. 지속적으로 네네. 계속해서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야, 우리나라도 이 시장이 되게 커지나 보네요. 커질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체계나 이런 것들이 다 각국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ETF도 그래서 뭐 약간의 상품성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니즈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채권을 내가 선별해서 투자하는 예전보다는 확실히 늘어나시긴 했지만 네. 그러한 투자들이 늘어나시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발행 주체에 대한 등급을 얘가 더블 A인지 뭐 트리플 B인지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어렵습니다. 그걸 저희가 대신 해준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네.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품명이 가칭인가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저희는 KB스타라는 브랜드가 있을 거고요. 네네네. 상품명에 네. 그리고 몇 년, 몇 월 만기라고 해서 23-11 네. 혹은 25-11 네. 이렇게 상품명에 만기일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딱 보면 알 수 있겠네요. 예, 그거는 아. 거래소에서 지정해준 네이밍, 공통된 법칙이고요. 그래서 만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투자하느냐. 네. 그래서 KB스타 23-11 회사채면 네. 회사채에 투자하는 거고요. 그러네요. 23-11 국채다. 그러면 국채에 투자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발행 주체, 어떤 채권에 투자하는지가 네. 상품명에 기입이 될 겁니다. 딱 보면 이제 알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럼 이번에 나오는 KB스타 회사채 상품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예. 어떤 회사채들에 담는지? 사실 회사채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요. 네네네. 저희가 100% 일반 회사채로 꾸미진 않고요. 일반 뭐 금융회사가 발행한 거, 그리고 은행이 발행한 거, 발행 주체에서도 섹터가 좀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분류들을 잘 분산해서 담게 됩니다. 더욱이나 저희 같은 경우는 월 분배를 드리는 형태의 상품이다 보니까 현금을 예. 월마다 생겨요, 이거는? 네. 오. 그러다 보니까 월 분배를 드리기 위해선 분배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쵸. ETF에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 거에 가장 첫 번째는 투자하고 있는 채권에서의 쿠폰, 이자겠죠. 그 이자가 ETF 안에 들어오면 그거를 모아서 ETF의 투자자분들한테 분배금의 형태로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쿠폰을, 채권들이 쿠폰을 주는 그 시기도 사실 잘 조율을 해서 1월에도 드리고 2월에도 드리고 3월에도 드리고 4월에도 드려야 되니까 매월 채권들이 배당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1월에 주는 채권, 2월에 주는 채권, 혹은 뭐 5월에 주는 채권 이런 것들을 잘 분산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채권 사면은 매달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자를. 예, 분기별이나 그쵸.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드릴 수 있기 근데 때문에 이건 알아서 KB 자산운용에서 조합을 해가지고 배당으로 치면 월 배당 받을 수 있는 맞습니다. 것처럼 예. 월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이걸 구성을 아예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는 그 명시된 거죠. 월마다 준다고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네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ETF들도 그렇지만 네네네. 월 분배를 하겠다라고 하는 ETF들에도 네. 반드시 월 분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상품은 없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저희가 이 상품 자체는 월 배당하겠다라고 명시한 되도록.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 아니라 아마 뭐 이건 월 분배로 구성을 할 거기 때문에 애초에 포트폴리오 그렇게 짤 거니까요. 전략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죠. 야. 근데 한 가지 유념하실 거는 네네네네. 월 분배에 대해서 오해들 하시는데 네네네. 당연히 월 분배와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ETF가 저희 해당 ETF를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한테 분배를 드리려면 네.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쿠폰이든 네. 주식의 배당이든 모든 형태의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현금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당연히. 1월에 쿠폰이 나오는 채권과 그쵸. 2월에 나오는 채권과 다 쿠폰율이 다를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매월 똑같은 현금을 드리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거 오해하실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예. 월세처럼 매달 뭐 30만 원씩 따박따박 나오는 게 그렇죠.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간혹 그럴 수 계시는데 있겠네요. 나눠준다 생각하시겠네요. 현금의 흐름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이제 배당주를 월마다 구성해도 매달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채권들을 조합해서 맞습니다. 주시는 거기 때문에 월마다 이자는 다를 수 있다. 네. 분배금은 다를 수 있다. 네. 들어보니까 너무 흥미롭고 저도 사실은 채권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긴 하거든요. 현금을 놀리기 아쉬운 분도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좀 고점을 찍고 내려간다 혹은 뭐 사실 금리가 더 올라가지만 않아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채권 가격이 더 하락하지도 않으니까 네네. 좀 보고 있는데 그래도 또 그거 말고도 구독자분들께 특히 이거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거 알아야 된다.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네. 이제 여러 가지 자산들 자체가 네. 긴축 환경에서는 리스크가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그쵸. 자산채. 맞습니다. 그러니까 채권도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같은 경우에는 발행 주체가 망하면 정말로 공교로운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에 선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는 개별 채권 한다면은 그렇게 선별을 하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시기는 사실은 그래도 맡기시는 게 맞는 상황이다. ETF나 전문가에 맡겨서 ETF나 펀드에 투자하시는 게 채권에서는 좀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직접 같아요. 막 고르는 것보다는요? 예. 사실은 직접 고르는 게 나쁘다라는 측면보다는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리스크를 좀 대비하는 국면. 요 국면 자체가 좀 지나간다면 또 높은 채권들이 나올 때 개별 채권 투자하시는 것도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추천을 좀 드리고요. 예. 그리고 저도 사실 관심 많다고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어떤 구독자분들께 오늘 소개해주신 이 회사채 ETF가 좀 적합할까요? 사실 이렇게 두 네네. 갈래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상품도 그렇고 지금 채권 관련된 내용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채권을 통해서 수익을 낸다라는 측면에서 만기까지 보유하고 그리고 나는 큰 욕심이 아니라 정말로 이 채권이 갖고 있는 높은 금리 현재 이자를 많이 주니까 높은 금리를만 수취하겠다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만기가 있는 채권 ETF에 투자하시는 것들을 적극 권장해 드릴 수 있고요. 반대로 나는 채권에 대한 투자도 관심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채권 금리에 대한 방향성에 좀 베팅을 하겠다. 뭐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거 특히나 최근 들어서 단기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그쵸. 혹은 장기 금리도 따라 올라갔죠. 지금 침체
투자에 대한 혹은 둔화에 대한 얘기 때문에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 모두 다 금리 자체가 지금 많이 치솟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 자체가 내려가는 거에 대한 베팅을 하겠다. 네. 마치 주식에 베팅하듯이 그쵸. 국채 혹은 뭐 미국 국채라도 금리가 내려가는 거에 대한 베팅을 하겠다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간혹 변동성이 좀 있긴 합니다만 네. ETF 명칭의 숫자가 큰 거, 한마디로 10, 뭐 30 이렇게 붙어 있는 만기가 긴 장기채에 투자를 하시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두 분류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만기가 길수록 변동성이 커서일까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예. 우리나라 국채에 30년물에 투자하는 저희 상품 ETF가 있는데요. 네네. 최근 들어서 금리가 이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내려가는 거에 대한 부분들, 내년 혹은 내후년은 언젠간 내려가지 않겠어? 라고 보시는 분들 좀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적합한 상품이 무엇일까? 그러면 일단 국채. 망하지 않겠죠? 그쵸? 네.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망하지 않는 채권인 국채에 투자하되 만기가 긴 30년, 예, 30년에 투자하는 그러한 분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저희 최근 30년 국채에 투자하는 그러한 ETF의 자금들이 많이 계속해서 들어온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30년은 진짜 만기까지 기다리기 조금 너무 머니까. 그럼요. 그거는 만기를 가져가시라고 하는 건 제가 큰일 날 소리고요. 예, 큰일 날 소리고. 그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 안에 어떤 변동성, 그 금리가 이제 꺾인다에 베팅하면 채권 오르니까. 네네. 그럴 때 극대화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걸로는 만기가 긴 상품 국채 ETF를 보면 추천해드립니다. 좋겠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KB스타에서 또 채권, 회사채 ETF가 나와서 ETF 전략실장님 모시고 채권과 이 채권 ETF의 장단점, 주의해야 점, 요즘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왜 주목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한번 이참에 채권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ETF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